이미 5세대 전투기인 F-35 한 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상당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복합 소재나 스텔스 도료를 손볼 때마다 필요한 전문 장비와 기술자가 부족하고 심지어 특정 부품은 교체 주기마다 큰 비용이 투입됩니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는데 6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형상만이 아니라 비가시광 대역에서의 탐지 회피까지 고려해 훨씬 정교한 소재와 구조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뒤에 제대로 굴리려면 MRO 체계를 개발 단계부터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그냥 예산 블랙홀이 되어버린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6세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국가들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예산 분담 문제로 갈등을 빚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거 4.5세대 전투기나 5세대 전투기 사업에서도 국제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엇갈리는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비와 추가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높아지면서 파트너국이 발을 빼려는 움직임이 여럿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체 사업이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이 기회를 포착해 자국 전투기의 수출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누가 먼저 6세대 기술을 안정화하고 동시에 유지 비용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가 미래 전투기 시장을 선점하는 관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6세대급 전투기 개발이 휘청거리면 한국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얻는 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KF-21 역시 이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KF-21이 5세대에 비해 다소 보수적 접근을 택했다고 해도 향후 성능 개량이나 블록 업그레이드 과정을 통해 5세대기를 지나 6세대기까지 고도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6세대 전투기를 계획하던 국가들이 자금 압박으로 프로젝트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오히려 KF-21을 비롯한 4.5에서 5세대 전투기가 가성비 무기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6세대 전투기를 향한 국제적 흐름이 더 가속화되면 KF-21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비 체계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겠죠. 이렇듯 6세대 전투기는 단순한 기술력 문제만이 아니라 이걸 20-30년간 어떻게 운용하고 유지할 것인가라는 국가적 재정 배분 이슈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MRO에 대한 선행 검토와 투자, 그리고 실질적 운용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창의적 접근이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6세대 전투기 시대를 준비하는 국가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MRO 비용 사전 검토입니다. 사실 웬만한 국가들은 5세대 전투기 하나도 유지비가 만만치 않은데 그보다 한 단계 앞선 6세대 전투기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성능은 탁월하더라도 유지와 정비가 가성비에서 완전히 실패한다면 이 좋은 비행기를 마음껏 못 날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무인 자산과의 결합, 초고 성능 센서, 극저 피탐 소재 등이 도입되면서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전투기에 탑재되는 장비가 고도화될수록 교체 주기도 짧아지고 부품 단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뛰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기존의 4세대 기체는 레이더나 엔진 정비가 주된 부담이었다면 5세대부터는 스텔스 코팅과 복합 소재 구조가 정비 난이도를 확 올렸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6세대 기체는 센서 융합 데이터와 AI 시스템까지 달아서 정비는 하드웨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복잡해지고 이를 담당하는 요원과 장비 역시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수많은 국가가 6세대 전투기 사업에 뛰어들지만 도중에 발을 빼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몇몇 유럽 국가들이 예산 확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6세대 프로젝트가 전력을 한꺼번에 혁신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개발비와 운영비가 4.5세대나 5세대에 의해서 2.5배 수준으로 뛸 수 있다는 추정치가 나옵니다. 이건 실제로 예산을 배정하는 정부 입장에서 만만찮은 부담입니다. 국제 협력 사업이라면 각국이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 정세가 바뀌거나 재정이 불안정해지면 그 어느 국가든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과거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F-22,
F-35가 처음 기획될 때도 예산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됐습니다. F-22는 결국 생산 대수가 예정보다 훨씬 줄었고 F-35는 전 세계 파트너들이 합심해 개발을 이어갔지만 도중에 참여 규모를 축소하거나 구매 수량을 변경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은 6세대 프로젝트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던 국가들이 중도 이탈하는 현상은 한국의 KF-21 입장에선 이중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역량이 없거나 도중 포기한 나라 입장에서는 완전한 차세대 기체 대신 5세대나 4.5세대를 보강하는 방안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KF-21이 상당히 매력적인 옵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F-35만큼의 스텔스 성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 운영비가 저렴하다는 점이나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선택지로서 부상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KF-21 수출 판로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반면 미 영프 주도의 6세대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혹은 일부 수정만 거쳐서라도 완성된다면 KF-21의 수출 시장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가 개발 완료된 후에는 굳이 5세대나 4.5세대를 살 필요가 있나 하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양면성이 바로 6세대 개발 흐름에서 한국이 유심히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한국과 동맹을 맺은 국가들, 예를 들어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이 6세대 사업에서 중도 포기한다면 군사정치적으로 한국이 얻는 이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동맹국이 차세대 전력 공백을 겪게 되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거나 한국의 전투기 기술을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항공산업과 동맹국 간 무기협력 체계가 강화되어 KF-21 개량형이나 관련 무인기 개발 등에 공동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한국 방산 수출의 국제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은 잠재적 적성국이 6세대 기체를 개발하다가 실패하거나 이탈할 경우에 나타나는 안보 지형 변화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적성국이 쫓던 첨단 전력 확보가 늦어지니 당장은 한숨 돌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변국 혹은 다른 강대국이 그 적성국의 5세대 전투기나 신형 무기를 공급해서 균형을 맞추려 한다면 예측하지 못했던 외교적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KF-21의 성능 업그레이드나 동맹 협력 강화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정량적인 데이터를 간단히 하나 언급하자면 6세대 전투기 한 대를 30년간 운용할 때 드는 총비용이 4.5세대 전투기 대비 약 2.5배 가까이 될 수 있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개발비에 쏟아붓는 돈도 엄청나지만 이걸 몇 대나 운영하는지에 따라 각국 국방 예산에서 정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당 못할 수준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대를 구매한다 치면 초기 도입비와 30년 운영비를 합쳐서 GDP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비, 인프라와 기술 지원 시설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도 무시 못합니다. 여기에 MRO를 누가 담당하는지도 한몫을 합니다. 제조사에게 일괄 위탁하면 편리하고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겠지만 그 대가로 거액을 지불해야 하며 심지어 정치적 군사적 소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국 내에서 정비 체계를 갖추면 초기 투자 비용이 커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지비를 낮출 수 있고 자주 정비 능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도입국과 제조사 간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6세대 전투기라면 하청 부품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사 등 훨씬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히게 되니 정비체계의 협상이 더 복잡해질 겁니다. KF-21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스텔스 코팅 유지나 레이더 모듈 교체, 그리고 블록 업그레이드 형태의 성능 개량 등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다만 6세대에 비하면 한국 내부에서 설계 생산되는 부품 비율이 높으니 MRO 비용이 상대적으로 절감된다는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KF-21을 대량 도입하는 국가가 생기면 해당 국가가 현지 정비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 협력을 하는 방식으로 상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각 국가가 6세대 전투기에서 요구되는 극복 과제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KF-21 같은 4.5세대와 5세대 사이의 브리지 전투기가 시장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가 언제 완성될지 불투명하고 완성되더라도 유지비나 운용비가 감당 안 되는 수준이라면 중견국 입장에서는 차라리 KF-21을 구매해 향후 20년에서 30년 안보를 책임지는 방법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했던 동맹국이 중간에 포기할 경우 한국은 그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일부 기술을 공유받거나 공동 연구 개발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동맹국이 스텔스 소재 관련 특허나 무인기 통합 운용 기술을 상당 부분 진행해 놓은 상태라면 KF-21이나 그 후속 기종에 적용할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적성국이 6세대 전투기에서 손을 뗀다면 한시적으로 한국이 지역 안보 환경에서 우위를 점하지만 언제 다른 무기를 도입할지 모르니 섣불리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거나 구매하려는 국가들이 MRO 비용을 사전에 얼마나 섬세하게 예측하고 대비하느냐입니다. 사업이 지연될 때마다 추가 예산이 든다는 것은 F-35 개발 과정에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학습한 바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라면 그 정도가 더 심해질 텐데 이를 모른 척 했다가는 초도 비행만 성공하고 실전 배치는 턱없이 부족한 수량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개발 도중에 파트너 국가가 빠지고 새 파트너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정치적 긴장과 외교 갈등이 생기는 건 흔한 일입니다. 공동개발 계약에 위약금 조항이 있어도 실제 분쟁이 벌어지면 유연하게 해결해버리는 사례가 다반사라서 분담금 문제가 길어지기 쉽습니다. 한국은 이런 과거 사례들을 참고해 KF-21만큼은 설계 초기부터 국산화율을 높여 정비 부담을 줄이려 노력했고 일정 부분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모든 맥락에서 볼 때 6세대 전투기 도전과 K방산의 미래는 단순 경쟁 구도가 아닙니다. 각 나라의 경제 상황, 동맹 구조, 무기 수출 시장의 흐름이 합쳐져서 달라지는 무대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KF-21을 성공적으로 양산 및 배치하는 데 집중하고 추후 6세대 수준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축적을 계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25년 5월 13일 KF-21EX 개발 프로젝트 영상입니다. 과거 T-50 고등훈련기도 해외에서 정말 한국이 만들 수 있느냐라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남아, 중동, 남미 등으로 수출이 이루어지며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KF-21EX 역시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과정을 밟으며 국제 경쟁력을 입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KF-21EX는 한국을 5세대 전투기 생산국 반열에 올리는 결정적 카드인데요. 이를 증명하듯 현재 대한민국은 전투기 개발은 세계 유례 없는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KF-21 보라매가 단기간에 1000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수행하며 음속 돌파 기록도 확보하면 카이의 엔지니어링 역량은 상당한 축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엔진을 적용하고 기체 형상 및 도료를 보강하면 레이더 반사 면적을 기존 대비 7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내부 목표가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되려면 엔진 배기 노즐과 기수 흡입구의 설계가 핵심입니다. 미, 중러 또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때 노즐 형상 테스트만으로도 수년간의 연구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한국이 연구 중인 한국형 F414급 엔진 역시 스텔스 노즐 설계를 대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은 기체 표면을 깔끔하게 유지해 레이더 반사파를 줄이는 필수 요소입니다. KF-21EX 계획안에 따르면 내부 무장창을 통해 암람급 미사일이나 공대지 타격 무기 등 주요 무장을 상당량 수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완성되면 스텔스 성능은 눈에 띄게 올라갈 전망입니다. 개발 비화 중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F-21 보라매의 초기 형상 설계 단계에서 해당 관계자들이 스텔스 도료 종류만 전 세계에서 50여 가지 이상을 긁어모아 실험했을 정도입니다. 특히 레이더 흡수 물질에 미세한 금속 코팅을 섞어서 RCS를 추가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검토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당시 일부 실험 모델은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RCS가 급격히 감소해 개발진을 놀라운 성과를 보인 실험도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가 쌓이면서 내부 무장창만 확보된다면 5세대 전투기 기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건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KF-21EX가 양산된다면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큰 경쟁 우위를 선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F-35나 수호이 57 같은 기존 5세대 전투기는 1억 달러를 훌쩍 넘기지만 KF-21EX는 좀 더 저렴하게 제시할 수 있으리라 예측됩니다.
가격뿐만 아니라 운영 유지비까지 고려하면 중소 국가 입장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굳건하게 지켜온 5세대 전투기 독점 구도는 한국과 터키의 도전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터키의 칸 또한 5세대급 전투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험 비행 횟수나 스텔스 설계 완성도 면에서 KF-21 보람의 진행 상황을 따라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터키는 과거 F-35 국제 파트너였기 때문에 전투기 부품 제조 노하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인 엔진 노즐이나 레이더 흡수 물질의 연구 진행 상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아직 의문부호가 남습니다. 반면 KF-21 보람에는 이미 실제 테스트를 통해 성능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점이 강점입니다. KF-21EX로의 확장을 위해선 고성능 레이더, 즉 에이사 레이더의 성능 향상도 필수입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KF-21EX에서 4세대보다 약 25% 이상 향상된 항전 전자전 시스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종사 생존율과 적기 타격 능력 모두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지금처럼 중동 국가들에서 꾸준히 러브콜이 온다면 2030년대 중반까지 충분한 예산과 기술 투자가 이어져 개발되는 KF-21EX는 완성형 5세대 전투기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스텔스 도료와 내부 무장창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예상되지만 이미 보라매로 얻은 노하우가 이를 만회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과연 KF-21EX가 F-22나 젠-20 수준으로 은밀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세부 스펙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투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전 대응력을 만족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생깁니다. 특히 한국이 추구하는 중형급 스텔스 전투기는 도입비 시 유지비라는 실무적인 관점에서도 장점이 큽니다. KF-21 보람의 시제기는 초음속 돌파뿐 아니라 무장 투하 시험, 급유 테스트 등 여러 고난도 절차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누적된 데이터를 KF-21EX에 반영하면 기체 안정성과 스텔스 형상 적용 범위를 한층 더 최적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개발 프로세스가 한국의 숨은 저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KF-21EX가 등장하면 한국은 F-35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 5세대 전투기를 원하는 해외 국가들을 공략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중동, 동남아, 동유럽 등에서 이미 KF-21에 관심을 표명한 사례가 있었으니 스텔스 성능까지 확보된 KF-21EX는 더 큰 매력을 발휘할 겁니다. KF-21EX의 스펙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중러가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때 RCS를 0.1제곱미터 이하로 줄이려 했다는 점을 참고하면 한국도 비슷한 목표를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카이 내부 관계자들은 기존 KF-21 대비 RCS를 최대 70% 낮추는 게 1차 목표라고 언급합니다. 대략적인 추정으로는 기체 일부 구간에서 F-35만큼은 아니더라도 레이더에 포착되는 횟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성능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기술을 연속 생산에 적용해 확실한 양산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국산 부품 비중을 높이고 단가 인하를 병행해야 해외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개발 속도를 보면 KF-21EX는 2035년 전후로 시제기가 등장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먼저 준스텔스 개량을 거친 뒤 풀 스텔스 형상으로 넘어가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략이라면 개발 위험을 줄이면서도 꾸준히 기술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공군에서는 KF-21 보람에 120대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운용 체계를 확보한 뒤 스텔스 개량으로 넘어간다라는 기본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도입분부터 바로 KF-21EX가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보람의 전체가 EX급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국내 자주 국방의 상징이었던 T-50 훈련기나 FA-50 경공격기에서 FA-50 블록 20을 거치면서 멀티롤 전투기로의 진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KF-21 보람에도 마찬가지로 단계적 개량을 통해 성능을 높이고 마침내 KF-21EX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그리고 KF-21EX가 본격적으로 양산된다면 향후 6세대 전투기로 넘어가는 교두보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6세대 기체는 인공지능 기반 전자전, 무인 전투기와의 연동, 초음속 미사일 운용 같은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을 요구합니다.
KF-21EX를 통해 얻는 스텔스 항전 엔진 기술이 그 밑거름이 될 것인데요. 터키가 개발 중인 칸 전투기는 초기부터 5세대 전투기로 홍보했지만 실질적으로는 4, 5세대 정도에 머물 수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시험 비행 기록이 적고 스텔스 도료나 엔진 노즐 기술 공개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보라매를 통해 이미 뚜렷한 시험 결과물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양국 간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KF-21EX가 예정대로 개발 속도를 유지하고 스텔스 성능과 항전 능력을 계속 개선한다면 국제 시장에서 강한 입지를 다질 것입니다. 특히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대형 강국이 아닌 중견 국가들이 합리적 가격으로 5세대 전투기를 구입하겠다라고 할 때 KF-21EX가 유력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KF-21EX의 유지비도 관건입니다. F-35 운용비가 워낙 높아 예산이 제한적인 국가 입장에서는 유지 보수가 쉬운 전투기를 선호합니다. 만약 KF-21EX가 이 부분에서 경쟁 우위를 가진다면 미개척 시장을 크게 공략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 중인 무인 전투기와 함께 편대 비행도 고려된다는 점이 앞으로 더 주목할 만합니다. 이른바 팀메이트 작전이라 불리는 유무인 복합 운용 개념은 6세대 전투기의 핵심 방향입니다. KF-21EX가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스텔스 성능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장에서의 입지도 강화될 것입니다. KF-21EX가 정식 전력화되기까지는 적어도 10에서 15년 정도의 장기 프로젝트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간 보라매 개발로 쌓은 경험이 있으며 국내 항공 우주 기업들의 인프라도 갈수록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만 확실히 뒷받침된다면 예정보다 빠른 시점에 시제기가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공군과 방위사업청은 KF-21 시제기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압력 분포, 고속기동 성능, 무장 분리 안전성 등 지난 2-3년간 쌓은 자료를 KF-21EX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증적 근거가 마련된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KF-21EX가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군사대국이 아닌 국가들도 5세대 전투기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세계 전장 구도의 재편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독점적 기술을 보유한 소수 국가들이 가격과 판매 조건을 좌지우지했던 시대가 막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KF-21EX는 한국 방위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미 K9 자주포, 무인기, 미사일 등에서 국제적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첨단 전투기까지 성공적으로 양산한다면 K방사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합니다.